오늘이 정말 역사적인 날 아닙니까, 사실? 왜요? 윤 대통령이 일본에 도착했죠? 네, 네, 일본에 한일 정상회담 도착했죠. 이게 무려 진짜 12년 만에 복구가 몇 된 년 거죠. 만이에요. 12년. 하도 농담을 하시니까 역사적인 날도 무슨 뭐 쌍수 뭐 그런 건 줄 알고 내가 왜요라고 하잖아 이게. 뭐야, 오늘 진짜 중요한, 보수라면 다 알아야 되는 날이고, 그러니까 그동안 질곡의 역사를 겪은 한일이 이제 새로운 관계로 나아가는 거고요. 난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게 앞으로 이제 정권이 어떻게 바뀌더라도 이게 이제 계속 이 관계가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안전장치를 맞아요. 가지고 간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진짜 이게 12년 만에.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때 네. 셔틀 하고 외교 이렇게 해서 정상끼리 왔다 갔다 하고 했는데 네. 그게 이제 12년이 됐어요 벌써? 그러니까 저는 오늘 기사 중에 좀 와닿았던 게 비행기로 2시간 거리 12년 걸렸다. 이런 헤드라인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성남공항에서 하네다까지 가는데 2시간도 안 걸려요. 네. 그런데 이걸 다시 극복하고 양국의 어떤 셔틀 외교를 복원하는데 12년이 걸렸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원래 2시간밖에 안 걸리는 거리를 문재인 정권이 한 2만 시간으로 늘려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너무 힘들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웃나라니까 자주 왔다 갔다 그럴 수 있는 거를 갖다 이렇게 막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그런 문재인 정권이 좀 잘못했습니다, 이거는. 야 12년이면은 태양까지도 갔겠네요 우주선으로 가면. 네. 님, 그건 아님. 보이저 2호가 저 명왕성까지 가는데 그 정도 걸리지 근데 좀 않았나? 아, 그런가요? 중요한 게 네. 정상회담 이후에 양국 정상의 공동 기자회견 아직 실시하기 전이죠. 예. 그 공동 기자회견 마치고 2차 만찬까지 쭉 친교가 이어지는데 네. 그 공동 기자회견도 전에 일본이 수출 금지했던 반도체 소재 새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해제한다는 뉴스가 바로 나왔어요. 지금 속보가 뜨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네, 네. 또 WTO에 제소했던 것도 취하를 네. 한다. 이런 일본이 제소했던 거, 아니 우리나라가 제소했던 거, 네. 우리나라가 일본에 대한 제소를 취하한다. 그다음에 그 전에 일본이 수출 규제를 해제한 이제 거죠. 해제한다. 네, 네. 뭐 이런 속보들이 지금 계속 뜨고 있습니다. 야, 이거 공동 기자회견 하기도 전에 네. 이게 사실은 물론 우리나라 기업에서 이 소부장이라고 하는 소재 부품 장비를 국산화하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성과도 거뒀지만 그래도 최첨단 반도체 산업 이 소재 부품 분야에 있어서 일본 거 우리가 갖다 써야 하는 것도 여전히 있거든요. 아직은 그러니까 그렇죠. 실제 실제 기업과 경제계에서는 애로사항 토론을 굉장히 많이 했대요. 맞아. 근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무조건 다 된 것처럼만 했는데 근데 어쨌든 이 해제로 인해서 치열해진 반도체나 메모리 시장 경쟁에 좀 숨통이 트일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계산해 본 결과 네. 이 10년 전 수준으로 이제 이게 복귀한다면 5조 원이 넘는 경제 효과가 발생할 것 같아요. 계산해 보셨어요? 오. 대본에 계속 여기서 뭐 쓰고 있더니 대본에 있잖아. 대본에 5조 원. 얼마 있어요, 전 재산? 5조 원. 5조 원 어떻게 봅니까? 왜 5조 원이래요? 근데 이게 관객이 관광객 말하는 거죠. 이 관광에서만 5조 원이 넘게. 사실 우리가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외국이 일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맞아요. 일본 많이 왔다 갔다 했는데 2019년 이래로 좀 많이 줄어들었던 게 사실이고, 그러니까 그래서 저가 항공 같은 것도 많이 지적단을 받고, 그리고 이제 뭐 일본 입장 같은 경우는 많이 근데 어려웠잖아요. 지금 도쿄나 후쿠오카, 오사카 가보면 네. 한국 사람들 한국말만 들린대요. 아. 그 정도로 이제 우리가 일본에 가는 관광 수요는 많이 회복이 됐고 네. 이제 일본 사람들도 예전 이상으로 다시 또 이 네. 우리나라로 서울로 부산으로 네. 강원도로 경주로 제주도로 많이 오셔야 되는 거죠 이제 네.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대통령이 이제 영부인이랑 같이 네. 그 비행기에서 내리는 장면들이 이제 막 찍혀서 올라오고 있는데 네. 하네다로 가셨군요. 네. 이제 뭐 일본에서 지금 의제는 어떤 것들이 준비되고 있나요? 뭐 일단은 네. 이 소부장 수출 해제를 비롯해서 네. 경제적인 교류 확대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일은 오전에 어떤 일정이 있느냐? 우리나라 쪽 전경련이나 기업단체들과 일본의 전경련에 해당하는 경제단체, 기업단체 대표들이 네. 경제 라운드 테이블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도 거기에 이제 참석해서 이야기를 듣고 뭐 경제 협력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부분들이 또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정에.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진짜 뭐 계속 경제, 뭐 첫째도 경제 뭐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근데 네. 진짜 그거를 정상 외교 때마다 그걸 다 실천하고 있다는 게 참 마음에 들어요, 저는. 그다음에 이제 지소미아 지소미아 네. 할말 많죠. 한일 그 군사 정보 보호 협정이죠. 네. 지소미아를 다시 복원시키자. 네. 이것도 주요 의제 중에 하나겠죠.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요. 네.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 이 반일 감정으로 참 국민 선동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그 문재인 전 대통령도 이 뭐 주창가 시즌으로 일본과 굉장히 사이 안 좋아하기 전에는 안 좋아지기 전에는 지소미아 연장했었어요. 이게 박근혜 정부 때 실시된 건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야당일 때는 이런 거 하면 안 된다고 막 비판하다가 막상 자기 대통령 되고 보니까 이게 필요하거든요. 군사 정보 교류가. 네. 그래서 지소미아 연장했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죽창가 국면에서 단절됐던 거고 그렇죠. 이걸 다시 실질적으로 복원하는 조치도 안보 관련해서는 기대해 볼 만한 성과입니다. 그냥 그 당시에 지소미아를 이제 파기한다고 하면서 이제 그 미국의 이해를 구했다. 왜냐하면 이제 지소미아가 사실은 미국이 그냥 주도해서 한일 그냥 관계 좀 긴밀하게 정보 교환하라고 해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이해를 구해서 파기했다고 했는데 즉각 미국이 반박을 합니다. 국무부와 국방부가 여기에 대해서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나타내고 우리는 우리는 동의한 적이 없다고 말하고 외교부에 항의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이 얼마나 이 거짓된 그런 거짓 바탕 위에 서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였고, 그리고 나중에 그러니까 나중에 안 되니까 뭐 지소미아 파기를 보류로 한다고 막 하고 시한도 막 정하고 혼자 막 쇼하다가 결국에는 이게 흐지부지 됐어요, 진짜. 그러니까 뭔가 지소미아 같은 거는 우리 통제를 받고 있는 그런 것도 아닌데 마치 우리 것인 것처럼 지소미아 파기한다 했다가 하여튼 망신을 당한 그런 대표적인 그런 거죠. 지소미아가 파기된 이후에 우리나라도 굉장히 그 타격을 많이 입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네. 북한이 오늘도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쐈어요. 네. 근데 이게 동해를 넘어가게 되게 되면 어쨌든 일본도 감지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전략 자산으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나 이 궤적 그리고 이상한 군사 동향을 수집하는 게 있고 네. 미군이 하는 게 있고 또 일본도 나름 최첨단 설비를 가지고 그걸 수집해요. 네. 근데 정보가 많으면 많을수록 대비가 더 튼튼하게 잘 되겠죠. 네. 그런데 지소미아가 있으면 일본 측 정보랑 우리 측 정보가 실시간으로 교류가 되면서 북한 미사일 궤적이나 뭐 각도나 뭐 이런 것들이 바로바로 사실 확인이 잘 됩니다. 네. 근데 지소미아가 끊겼던 지난 문재인 정부 말기에 북한이 미친 듯이 탄도미사일 쐈잖아요. 네. 간혹 우리 측 발표와 일본 측 발표가 다르거나 일본이 먼저 발표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근데 이런 사소한 어떤 정보 습득의 차이가 국가 안보에 진짜 위기 상황에서는 큰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정보 교류를 이번에 만약에 복원하게 된다면 또는 이번에 아니라 다음번에 복원할 단초를 쌓는다면 굉장히 중요한 안보적 성과가 되는 거죠. 지난번에도 그 북한이 쏜 미사일을 네. 일본 전투기가 출격을 해갖고 그 떨어지는 장면을 촬영을 한 화면을 우리가 본 적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일본 쪽 홋카이도나 이쪽에서 떨어지는 건 일본밖에 찍을 수가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제 그래서 그쪽으로 떨어지면 이제 또 그 잔해 같은 걸 수거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게 실질적으로 대기권 재진입에 성공을 할 수 있는 기술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게 지금도 우리 되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 네. 뭐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는 자료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그런 되게 귀중한 자료를 네. 일본하고 공유한다는 것은 네.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대처 그렇죠. 능력인데 네. 그런 것들이 단절되어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게 다시 복원될 수 있다. 네. 이런 이제 기대가 다시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참고로 지금 네. 댓글창에 이제 좌파분들이 나타났는데, 네. 그러니까 갑자기 이 뉴스가 생각이 나네요. 그러니까 북한이 보수 유튜버들을 좀 이렇게 분열을 조장하는 그런 공작을 한다. 이게 이제 아침 뉴스에 나왔었는데, 우리 뉴스타나무스도 그 포섭 대상에 포함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래 좌파가 뭐라 그랬는데요? 아니 좌파분들이 계속 지금 막 우리 말을 안 듣고 자기 댓글로 분탕질을 치니까. 그런 다른 사람들이 거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이제?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건 두 번째 토픽에서 우리가 좀 다루게 되죠. 아 네. 그런 거구나. 네, 북한의 지령에 따른 북한 지령이 상당히 디지털화됐어요. 네, 그 네. 얘기는 좀 이따 한번 해보고. 네. 아무튼 그래서 근데 이번에 대통령 방일 일정에 보니까 막 음식점도 미리 공개가 되고 막 그랬던데요. 그러니까 이게요. 그렇죠. 이게 일본 측에서도 나름 성의를 많이 보이고 있는 게 음. 보통은 정상회담하고 만찬할 때 뭐 대통령 배우자도 배석하고 네. 우리 측 주요 기빈들 일본 정부 주요 관계자들 배석하고 하면 끝입니다. 네. 근데 그 1차 만찬을 마치고 네. 일본 측에서 먼저 2차 만찬을 제안한 거예요. 배석자 최대한 없이 네. 제 예상으로는 아마 윤석열 대통령님과 기시다 총리 두 분만 만나지 않을까 싶은데 통역자 정도만 배석하고 네. 그 긴밀한 2차 만찬을 제안했다는 건 일본 측에서도 기시다 총리도 한국의 이 같은 어떤 우호적인 제스처에 우리가 호응하고 싶다라는 성의를 보이는 거거든요. 그럼요. 그리고 그 장소도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일본 가끔 여행할 때 네. 몇 번 찾았던 좋아하는 식당이래요. 그거를 이제 일본 측에서 전해 듣고 먼저 제안한 거죠. 네. 그러니까 장소 선정부터도 굉장히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이나 한국 정부 입장을 많이 배려해서 좀
예쁜 그림을 만들려는 일본 정부의 노력이 보인다. 굉장히 예전에 맛집이던데요, 그지? 예전에 네. 오바마 전 대통령이 네. 아베 총리 만나러 일본 갔을 때 아주 허름한 스시집에서 음. 두 사람이 스시 집어 먹는 사진이 또 세계에 화제가 됐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 그런 부분들을 일본도 염두에 두고 성의를 좀 보이고 있는 것 아, 같습니다. 그 두 분이 스시를 집어 먹었습니까? 뭐 그랬던 걸로 기억해요. 사진이 있을 거예요. 아마. 스시를 네. 집어 먹는 사진이 있었군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뭐, 그러니까 우리가 딴 건 몰라도 정쟁을 내부에서 할지라도 외교와 국방에 대해서는 여야가 통일된 목소리를 내는 게 좋아요. 이게 원래 당연한 상식인데 네.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친일 프레임으로 아주 우리 정부를 맹렬히 공격하고 있는데 제일 어이없는 게 윤 대통령이 이제 오늘 간다는 그 돈가스 집이 1895년에 생긴 집이래요. 그러면서 랭가테이라고 하죠. 예, 근데 그게 음. 의미사변이 일어나 했는데 거기서 그런 집을 가냐? 이런 말도 안 돼요. 아유.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어이가. 더구나 이게 정청래 그러니까 민주당 최고위원이라는 사람이 할 말인가? 정말 추미애 전 장관도 한마디 했던데요. 추미애 장관은 뭐라 했냐면 네. 이제 그곳이 그러니까 긴자거든요. 긴자. 네. 근데 네. 이것이 이제 관동 대지진 때 네. 이제 뭐 조선인 학살이 벌어졌던 곳에서 20분 거리다. 한 3km 떨어졌는데 7km인가? 근데 그런 데다 이걸 하냐? 말이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막 비판을 하면서 뭐 돈가스 된다 뭐 이런 말까지 하면서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이 그동안 조용했잖아요. 근데 네. 이 친일 프레임을 하니까 윤미향 다시 기어나오고 네. 추미애도 다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총출동해서 이 친일 프레임이 국민한테 좀 먹히거든요. 네. 이 프레임으로 이제 하는 거죠. 뭐 자기 정치 생명을. 아니 이거 추미애 장관은 뭐 좀 가만히 있더니 컴백을 한다는 게 기껏 거기가 긴자 아니에요? 긴자. 아니 그럼 도쿄를 방문하면 긴자에서 식사를 하는 게 그렇죠.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거기서 식사하는 거 갖고 시비를 걸면 어디 가서 밥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청래식으로 말한다면 1905년에 이제 뭐 월사조약 체결되지 않았나? 거의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해방되기 5년까지 그 40년 동안 그때 생겨난 음식점들은 전부 가면 안 돼. 왜냐하면 한일합방의 어두운 식민지배 어두운 그런 역사를 안고 간 거잖아. 수준이 너무 떨어지잖아요. 너무 떨어지지. 시비를 떨어져도. 걸더라도 네. 야당이니까 비판할 수는 있다고 보더라도 네. 좀 걸만한 걸 걸어야지. 그리고 갑자기 독도는 우리 땅 이런 말을 외치고 있는데 참 너무 갑갑합니다. 아니 지금 이 시점에서 독도를 일본이 뺏는다는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너무 어이가 없고 사실 우리가 지금 일본이랑 싸우면 우리가 이기지 않습니까? 전 이긴다고 봅니다. 그럼요. 네. 네. 거기는 뭐 군대가 없잖아요. 그렇죠. 자위대인데 무슨 자위대가 쳐들어오게 근데 왜 이게 쳐들어오냐고. 저는 민주당이 얼마나 무책임한 정당이냐라는 생각이 드냐면 네. 제가 오늘 최고회의에서도 말하고 왔지만 네. 이 강제징용 배상 문제는 문재인 정부에서 대법원 판결로 불거졌거든요. 네. 재점화가 됐어요. 네. 그러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책임지고 자기 정권 안에서 해결을 했어야 되는 문제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지지율 지키기 급급하느라 이걸 손도 안 대고 그냥 외면하고 방치해둔 거거든요. 그렇죠. 그걸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내대에서 해결하겠다라고 결단을 한 거기 때문에 문재인 전 대통령 진짜 무책임하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것만 무책임한 게 아니라 오늘 동해에서 미사일 쐈잖아요, 북한이. 그런데 문재인 전 대통령 뭐라고 했습니까? 2018년, 2019년에 김정은 만나고 와서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 내가 보증한다고 했잖아요. 이분이 지금 양산에서 편안하게 감자나 심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이 무책임하게 문재인 전 정부에서 싸지르고 외면한 걸 윤석열 정부가 지지율 손해보는 걸 감수하고서라도 대한민국 국익과 미래를 위해서 치우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럼 고맙다고 해야지. 이걸 가지고 또 윤미향 같은 위안부 할머니 등골 빼먹을 사람을 선두에 내세워서 비판하는 게 진짜 염치가 있는 일입니까, 이게? 말도 안 돼. 그러게 말이에요. 아니 지금 이번에 그 윤석 정부가 내놓은 강제징용 해법은 말이에요. 네. 문재인 정부 때 2019년 6월에 일본의 문재인 정부가 공식적으로 제안한 내용하고 별 다를 게 없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일본이 물론 거절했죠. 거절은 했지만 어쨌든 문재인 정부가 제안을 한 것인데 그때 이제 그 관련 시민단체들 보면 그때 시민단체들이 문재인 정부한테 친일파다 이렇게 비난한 적이 없어요. 맞아요. 그런 데가 한 군데도 없단 말이에요. 뭐 이완용이다 이런 얘기를 한 곳이 없어요. 비슷한 얘기를 하는데 윤석열 정부가 하면 이완용이 되는 거고 네. 문재인 정부가 하면은 세종대왕이 되는 거죠. 세종대왕이 되는 네. 거예요. 그래서 시민단체들이 이제 문재인 정권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퍼주거든요. 예, 뭐 그렇죠. 글쎄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는 오늘도 제가 어디 맘카페 어느 정도 맘카페를 들어가 봤는데 맘카페 거의 좌빨이야. 동작구는 아닙니다. 동작구는 아닌데 죄송합니다. 근데 거기서는 정말 저 윤석열 정부 요번에 이 강제징용 해법 가지고 네.
좀 심각할 정도로 욕을 네. 하더군요. 그러니까 좌빨 맞네. 아니 근데 그럴 정도인지 몰랐어요. 거기서 네. 좀 이게 토론이 벌어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굉장히 일방적으로.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30%대로 빠진 것도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을 대처를 잘해야 되는 것도 또 맞아요. 정부 입장에서도. 앞으로 사실은 지금 일본이 아직 사죄를 안 한 것도 팩트예요. 그런가요? 그렇죠. 공식적으로 안 했잖아요. 그냥 과거 정부를 자기네가 계승하겠다. 이 정도만 얘기했는데 그 과거 정부에는 그 아베도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아직 우리 피해자들이나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조치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가 치고 나간 거죠. 이끌겠다 이거잖아요. 근데 그 이유는 과거에 얽매여 있을 수는 없다. 우리 미래 세대 청년들을 위해서 앞으로 치고 나가겠다.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이런 거 아닙니까? 그 의지는 굉장히 저는 높게 평가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일본의 성의 있는 태도가 보여야 된다는 거. 그러면 이제 우리 국민들이 납득하겠죠. 아니 근데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이제 어쨌든 일본이랑 뭐 외교만 단절했을 뿐 실제 이 문제가 단초가 됐던 징용 피해자들한테 그럼 뭘 해줬냐 이거지. 사실 해준 게 없거든요. 그 그렇죠. 15명 중에서 지금 이제 12분 돌아가시고 3분 남았는데 그분들한테 그럼 뭘 해줬냐고. 아무것도 해준 거 없어요. 정부가 배상한 것도 아니고 일본의 배상을 받아낸 것도 아닙니다. 그럼 대법원 판결을 가지고 일본 기업들한테 가서 뭐 재산 내놓으라고 하든지 그런 것도 못하고 그것도 그냥 못했죠. 그 말만 터는 건 누가 못합니까? 그게 과연 해법일까? 그분들이 정말 그걸 중앙할까? 제가 어제자 조선일보에서 단독 인터뷰한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 3분의 발언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족들 3분이 조선일보와 인터뷰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첫 번째, 일본의 만행을 용서하기 힘들지만 우리 세대에서 매듭을 짓고 다음 장으로 넘어갈 때라고 생각한다. 두 번째, 정부 해법에 찬성하고 미래를 말한 윤석열 대통령의 뜻에도 공감한다. 네. 그 피해자 유족 3분은 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조금 더 보태면 거의 100년을 기다려 오신 거예요. 네. 네. 70년 뭐 이렇게. 그런데 이번에도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이제는 피해자분도 3분 생존해 계시지만 피해자 유족분들도 이 인터뷰 나온 거 보니까 대부분 다 60대, 70대 노인들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피해자분들의 아들, 딸 이런 자녀도, 분들이. 네. 그렇죠. 언제 해결될지 또 모르는 심한 고문을 우리가 드려야 됩니까? 네. 물론 일부 반대가 있고 피해자 3분이 반대하시는 거 저희가 더 설득하고 노력하고 이제 일본으로부터 전향적인 어떤 메시지도 받아놔야 되지만 이제는 정말 이 3분의 말처럼 과거 문제는 이 세대에서 매듭을 짓고 미래로 나아가야 할 때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 유족들이 또 되게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이분들이 이제 민주당의 지금 행태에 대해서 비판을 했죠. 그 본인들이 이제 90년대 말부터 일본에서 외로운 싸움을 시작했단 말이에요. 네. 그때는 아무도 관심도 안 기울이더니 민주당 쪽에 하는 얘기예요. 그러더니 이제 갑자기 시류에 편승해서 반일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민주당의 행태를 비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반일 파리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네, 실제로 비슷한 예가 그 위안부 할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용수 할머니 같은 경우도 뭐 다른 할머니도 좀 그랬지만 그분들은 그냥 이제 일본이랑 이제 앞으로 그냥 뭐 악연을 끝내고 이제 앞으로 좀 뭐 잘 지내면 좋겠다. 그리고 그냥 일본이 주는 돈 받고 끝내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했었어요. 근데 박근혜 정부 때 겨우 합의한 거를 갖다 문재인 정부가 다시 뒤집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진짜 그런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진짜 그게. 그러니까 정리해 주세요. 제가 네. 말이 좀 정리가 안 되는 좀 도와주세요. 그냥 또 근치세요, 그냥. 아, 그래서 뭐 아니, 저는 난리 났어. 갓썸이니라 난리 났어. 유족들이 한 말 중에 가장 꽂히는 말. 이제는 반일이 아니라 극일이다. 저는 그 말이 제일 그렇죠. 우리가 새겨야 될 말이 아닌가. 맞습니다. 진짜. 언제까지 반일 할 거예요? 일본 우리가 자신감 가질 수 있습니다. 일본에 대해서 일본이 물론 아직은 우리보다 선진국은 맞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일본에 뭐 예전처럼 무시를 당한다든지 일본에 주눅이 든다 이런 게 아니거든요.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일본을 추월했어요. 많은 부분에서. 일본 가보면요. 다 네. 갤럭시로 전화 받아요. 그거는 잘 모르겠고. 아, 진짜? 앱들이 많아요. 어쨌든 예. 삐삐사랑님 장례찬 넘넘 네. 멋지다. 네, 슈퍼챗 감사하고요. 네. 일본 가보면 네. BTS 노래 많이 들리죠. 네. 트와이스도 인기 많고 블랙핑크 난리 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솔직히 말해서 일본 가요, J-팝 듣는 청년들 아주 소수죠. 그리고 K-드라마, K-영화 하나 뜨면 일본 뒤집힙니다. 우리나라에서 일본 영화, 드라마 매니아층의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청년 세대에서는 이미 일본을 극복했어요, 우리가. 그 길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반일 감정, 반일 선동에 휩쓸리지 않고 동등한 위치에서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90년대 초만 해도 무슨 긴기나 기니 이런 노래에 막 맞춰 춤을 췄다면 지금은 일본 사람들이 오히려 긴기나 기니 산깨나 히 뭐 이런 거 노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누가 일본 노래에 춤을 춰? 다 우리 노래에도 춤을 추지. 김연자 씨가 일본 가서 불렀던 노래 아닌가요? 그 시절 노래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다들 지금 긴기나 기니 기억한다고 다들 지금 댓글 하고 나왔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노래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짐 로저스 있잖아요. 그 굉장히 유명한 투자가. 네. 그런 분들도 일본은 앞으로 기울어져 가고 한국을 주목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세계적인 투자가들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일본에 이렇게 예전 그런 스탠스로 그러니까. 그렇게 대할 거냐. 우리 MZ 세대들은 네. 굉장히 전 자신감이 넘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자기를 괴롭히던 사람이 나중에 잘 살면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저 못된 놈이 왜 잘 사나? 근데 내가 잘 살면 저런 놈 그냥 복수하지 않아도 된다. 네. 관두자. 그렇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바로 여유죠. 그렇죠. 여유. 네.